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볕 좋은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인 김판서 댁의 돌쇠라는 사내가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대처럼 키만 멀쑥하게 크고 다부지기보다는 어딘가 능청스러워 보이는 그 사내는 첫날부터 다른 머슴들과는 사뭇 달랐지요. 다른 이들이 주눅 들어 땅만 보고 걸을 때 그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셈이 빠르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아서 마주 보는 사람을 되려 주눅 들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답니다. 그런 그를 두고 다른 머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눈깔에 살기가 돌거나 아니면 단단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일게야. 하지만 돌쇠는 그런 말들에 조금도 마음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거대한 기와집 구석구석을 제 집 안방처럼 훑어볼 뿐이었지요. 그날 오후 볕이 너무 뜨거워 새들조차 날갯짓을 멈춘 시간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안채의 대청마루에서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몸종을 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성정으로 하인들 사이에서는 서리 마님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내려온 무거운 뒤주를 안방으로 옮기라 명했지만 장정 여럿이 끙끙거려도 뒤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고 하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돌쇠가 성큼 나섰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번 해보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머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맑고 또렷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으로 돌쇠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 무명옷을 걸쳤으나 그 기세만은 웬만한 양반 못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턱짓으로 허락했습니다. 돌쇠는 뒤주 앞에 서서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주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이 의아해할 무렵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무겁겠습니다. 이 안에 선대 마님들의 한숨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리도 꿈쩍 않는 것이겠지요. 순간 대청마루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히 일개 머슴이 가문의 역사를 담은 기물에 대고 한숨과 눈물을 논하다니요. 윤씨 부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호통이 떨어질 듯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보십시오. 마루 틈새로 저리 푸른 새싹이 돋아나지 않았습니까? 묵은 것은 새 것의 자리를 내어주는 법. 이 뒤주도 이제는 새 주인의 숨결을 따라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허이차 하는 기합과 함께 뒤주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육중한 뒤주는 거짓말처럼 가볍게 들려 그가 원하는 자리에 고이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 것을 새 것에 빗대고 자신의 처지를 새싹에 비유한 그의 당돌하고도 기묘한 위로였습니다.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물러가라.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윤씨 부인은 한동안 그가 옮겨놓은 뒤주와 마루 틈의 작은 새싹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지독히 무례하고도 더없이 정확한 위로였습니다. 고요하기만 하던 윤씨 부인의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떨어진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낮에 들었던 돌쇠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건방진 놈, 미친 놈이 틀림없어. 입으로는 그리 욕을 하면서도 심장은 제멋대로 두근거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어느새 조금 열려버린 것을 그녀 자신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한낱 머슴의 당돌한 말 한마디가 불러온 마음의 소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풍파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의 고요하던 일상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아침이면 까닭 모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부인의 시선이 자꾸만 안채를 벗어나 바깥마당을 향한다는 것이었지요. 서책을 읽다가도 술을 놓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면 어느새 창밖으로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 누가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돌쇠의 빗자루질 소리, 장작을 패는 그의 우렁찬 기합 소리, 그 모든 것이 부인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혀와 좀처럼 떠나질 않았답니다. 부인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변화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여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고 하인들에게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며 매섭게 굴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불길은 되려 더 크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마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는 몸종 꽃분이었습니다. 10살 적부터 부인을 모셔온 꽃분이는 마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기분을 알아챌 만큼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꽃분이는 마님이 창가에 서성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이 언제나 새로 들어온 머슴 돌쇠에게 머문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마님,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창을 닫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웬 참견이냐? 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꽃분이는 그저 송구하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 돌쇠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꽃분이 또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윤 씨 부인이 꽃분이를 데리고 후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담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이런저런 꽃들을 말없이 구경하던 부인의 발걸음이 담장 아래 덩굴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돌쇠가 쪼그려 앉아 덩굴의 마른 잎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돌아선 돌쇠가 부인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행차하셨습니까? 그래. 담장에 핀 저것이 무슨 꽃이냐? 부인은 일부러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의 시선이 담장을 기어오르는 푸른 덩굴로 향했습니다. 덩굴 사이사이로 희고 노란 꽃송이들이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인동초이옵니다. 추운 겨울을 참고 이겨내어 기어이 꽃을 피운다 하여 그리 부른다지요. 돌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다니. 기특한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허나 소인이 보기에 저 꽃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그저 겨울을 이겨낸 것만이 아니옵니다. 돌쇠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대담한 시선에 부인은 순간 숨을 멈추었으나 차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리 질긴 생명력으로 기어이 담장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까? 저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안이 답답하여 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본성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엄하다.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부인의 날카로운 외침이 후원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고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한 말은 인동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칼끝은 정확히 부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안에 갇혀 답답해하는 존재. 그것은 인동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꽃분이는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소인의 말이 짧았나이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님. 돌쇠는 다시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은 순종적인 머슴의 그것이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려 황급히 몸을 돌려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 서슬에 놀란 꽃분이가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인동초 덩굴이 자신을 칭칭 감아 담장 밖으로 끌어내는 꿈을 꾸고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꽃분이의 마음속에는 마님을 저 위험한 사내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꽃분이는 결국 제 손으로 이 불안의 매듭을 끊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이지요. 며칠을 두고 돌쇠의 동태를 살피던 그녀는 해가 저물어 우물가에 인적이 드물어진 틈을 노렸습니다. 일부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간 꽃분이는 마침 등목을 마치고 옷을 챙겨 입던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단단한 어깨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어스름한 저녁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 이놈 잠시 섞어라. 내가 내게 단단히 이를 말이 있다. 목소리는 제법 다부졌으나 끝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 대신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덤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물동이는 어인일이시며 제게 하실 말씀이란 또 무엇인지요? 그는 아가씨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하인들끼리는 좀처럼 쓰지 않는 깍듯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선을 넘는 듯한 그 호칭에 꽃분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내 놈의 그 능청스러운 낯짝도 이제 지겹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늘 같은 우리 마님께 교원 영색으로 알랑거리는 것이냐?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 더러운 마음을 거두지 않으면 내 이 일을 대감마님께 고하여 내 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꽃분이는 작심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아가씨께서는 늘 마님만 그리 애틋하게 살피시는군요. 뭐라?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꽃분이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물가에 내려앉은 밤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흘렀습니다. 마님의 그림자만 좇느라 정작 아가씨의 그림자는 누가 밟아주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으시지요. 늘 높은 분의 뒤에만 서 계시니 그 목덜미가 얼마나 서늘하십니까? 따스한 볕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나 있으신지요? 헛소리 집어치워라. 나는 그저 마님이 걱정돼요. 꽃분이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정통으로 꿰뚫린 충격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그녀의 손에 들린 물동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고운 손이 매일 물동이를 나르느라 일이 거칠어졌으니 보는 이의 마음이 다 아픕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꽃분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녀의 손에서 물동이를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물동이를 내어준 꽃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꾸짖으러 왔다가 되려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위로를 받고 만 것입니다. 돌쇠는 묵직한 물동이를 한 손에 가볍게 들고는 꽃분이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독사를 몰아내려다 되려 그 뱀의 혀에 홀려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광경을 어둠이 내린 안채의 창호지 뒤에서 한 여인이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윤씨 부인이었답니다. 우물가의 그 밤 이후 윤씨 부인의 가슴속에서는 소리 없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종과 천한 머슴이 밤의 장막 아래서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부인의 마음은 질투라는 이름의 시퍼런 독에 잠식당하고 말았지요. 돌쇠를 향한 설렘은 삽시간에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변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만만한 꽃분이를 향했습니다. 부인은 며칠을 입에 꿀이라도 먹은 듯 말을 아끼다가 마침내 독을 품은 뱀처럼 서늘하고도 위험한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답니다.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린 시각, 부인은 병든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꽃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꽃분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안색이 몹시 좋지 않으십니다. 꽃분이는 늘 그랬듯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부인의 곁에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싸늘하게 외면하며 나직이 신음했습니다. 내 몸이 몹시 좋지 않구나. 갑자기 오한이 들고 심장이 죄는 듯 떨리는 것이 필시급체인 모양이다. 이러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목소리는 가냘팠으나 꽃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꽃분이는 그 속내를 알리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서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당장 사람을 보내. 아니다. 부인은 꽃분이의 말을 매몰차게 잘랐습니다. 의원이 오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내 이 증세에 특효인 약이 있다 들었다. 동구 밖에 홀로 사는 박과부 내가 알지.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약주가 있다 하더구나. 이름이 자운주라던가. 그 술을 한 병 구해오너라. 당장 지금 이 길로 다녀와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꽃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과부라니요.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로 밤마다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둥.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은 인적이 끊긴 마을 끄트머리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대숲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마님. 벌써 해가 지고 날이 이리 어두운데 그 으슥한 곳을 어찌 소녀 혼자. 그래서 지금 4명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이 어미 같은 주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고작 밤길이 무섭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야?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부인의 서슬 퍼런 질책에 꽃분이는 더는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인이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는 듯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돌쇠를 부르거라. 이윽고 부름을 받은 돌쇠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의 냉랭한 기류를 단박에 알아챈 듯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내가 꽃분이를 데리고 동구 밖 박과부의 집에 다녀오너라. 이 아이가 내 약을 구해와야 하니 가는 길에 저 아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들짐승이든 사람이든 내 손으로 모조리 작사를 내버려라. 내 말 알아들었느냐? 그것은 꽃분이를 위하는 척했으나 실은 두 사람을 한 족쇄에 묶어 어두운 가시밭길로 내모는 더없이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명령 속에 숨겨진 질투와 시험의 의도를 짐작이나 한 듯 부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분부시라면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다녀와야지요. 아가씨의 몸에 손끝 하나 닿는 놈이 없도록 할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나란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앞서가는 돌쇠의 넓은 등과 그 뒤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꽃분이의 작은 그림자. 창호지 틈으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윤씨 부인의 입가에는 비로소 차갑고도 기이한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던진 덫에 사냥감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비명이 울려 퍼질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마른 흙먼지가 푸석하게 이는 좁은 길을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돌쇠는 등불 하나 없이도 익숙한 듯 성큼성큼 걸었지만 그 뒤를 따르는 꽃분이의 발걸음은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피 울고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마저 놀라 어깨를 움츠리는 꽃분이를 보며 돌쇠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 많이 무서우십니까?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꽃분이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무서운 것은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사내의 존재,
그 자체가 더 큰 두려움이자 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돌쇠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아가씨를 몹시 아끼시는 모양입니다. 이 험한 길에 저 같은 놈이라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 말에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벌주기 위해 이 길로 내몬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쇠의 말은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것일까? 그럼요. 하늘 같으신 분의 속내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만 제 눈에는 그리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 돌쇠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아가씨께는 풀잎 하나 스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머슴의 입에서 나올 법한 투박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의 가장 연한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다정하고도 단호한 맹세였습니다. 꽃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의 넓은 등 바로 뒤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그의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스산한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가락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숲 너머 외딴 초가집의 창호지 틈으로 비쳐나오는 등불 아래서 누군가 가야금을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과부의 집이었습니다. 돌쇠가 헛기침을 하며 살인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낭낭하던 가야금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복 차림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무언가에 취한 듯한 몽롱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과 달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교태로운 미소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녀가 바로 소문 속의 박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돌쇠와 그 뒤에 숨듯 서 있는 꽃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붉은 입술을 열어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웬 선남선녀가 내 집 문을 두드리는가. 길 잃은 원앙 한 쌍이라도 되시는가 보지.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지만 돌쇠는 태연하게 웃으며 여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은 맞으나 원앙은 아니지요. 대개 귀한 약이 있다 하여 주인의 명을 받고 찾아온 길손일 따름입니다. 박과부는 그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돌쇠의 다부진 어깨와 당당한 눈빛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를 향해 더욱 짙고 노골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요한 대숲에 뜬 달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박과부의 집안은 바깥의 스산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방 안가득히 짙게 배어 있는 것은 독한 술 내음과 이름 모를 향내, 그리고 여인의 채취가 뒤섞인 사람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묘한 향기였지요. 방 한쪽에는 마시던 중이었는지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가야금 한 채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과부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끌어들인 뒤 몸을 돌려 돌쇠의 턱 밑까지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풍기는 진한 술기운에 돌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귀한 약주를 구하러 왔다고 했겠다. 내 집에 있는 자운주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저희 마님께서 급체를 하시어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부디 약주를 내어주시어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꽃분이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박과부는 꽃분이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돌쇠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교태롭게 웃었습니다. 은혜? 호호, 나는 그런 막연한 것은 믿지 않아.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값이 있는 법. 특히나 내 자운주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약인데 어찌 빈손으로 와서 달라는 소리만 하는 게야. 그녀는 돌쇠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노골적인 유혹과 조롱이 섞인 행동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분노와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저 요사스러운 과부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값을 치러야지요. 원하시는 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감댁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요. 돌쇠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박과부는 보란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아가,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단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원해. 그래, 이렇게 하자꾸나. 그녀는 술상에서 술잔 2개를 가져와 돌쇠의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붉고 영롱한 빛깔의 자운주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내가 나와 술 한 잔을 나누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술을 마시고도 나를 똑바로 마주 볼 수 있다면 이 자운주 한 병을 기꺼이 내어주마. 허나 만약 내가 이 술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박과부는 말끝을 흐리며 돌쇠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는 오늘 밤 여기서 나와 함께 이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이다. 어떠냐, 해볼 만한 내기 아니냐? 그것은 명백한 희롱이자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경악하여 말도 안 돼. 어찌 그런? 하고 소리쳤지만 돌쇠는 손을 들어 그런 꽃분이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박과부의 도발적인 눈빛을 마주보더니 이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빈잔이 아닌 박과부가 마시던 술잔, 그녀의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잔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과부님의 술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군요. 허나 저는 남이 마시던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에 남은 술을 바닥에 스르르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잔을 박과부에게 내밀며 나직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잔을 새로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기에 조건 하나를 더 걸겠습니다. 제가 이기면 약주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과부께서는 다시는 술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제가 진다면 기꺼이 과부님의 밤을 지켜드리지요. 다만 술이 아닌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순간 늘 여유롭고 상대를 희롱하던 박과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려던 사내가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꿰뚫고 들어와 새로운 계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다가 이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그의 빈잔에 붉은 자운주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잔 위에 흐르는 술빛보다도 더 진한 두 사람의 마음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돌쇠는 자신 앞에 놓인 붉고 투명한 술잔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지요. 잔 속의 자운주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등불빛을 받아 요사스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두 여인의 마음 또한 제각기 다른 이유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꽃분이는 제발 저 독주를 마시지 않기를, 저 위험한 내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박과부는 저 오만한 사내가 자신의 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잔인한 기대감과 혹시라도 그가 이겨버리면 어쩌나 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잠시 후 돌쇠는 결심한 듯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씨, 그가 부른 것은 박과부가 아닌 꽃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린 꽃분이가 놀라 그를 쳐다보자 돌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술을 마시는 것은 마님의 명을 받들기 위함이며 또한 아가씨를 무사히 댁으로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아가씨께서는 이 술이 독주가 아니라 충심을 증명하는 맑은 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꽃분이를 안심시키려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내기의 목적이 결코 박과부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박과부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단숨에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넘겼습니다. 지켜보는 두 여인의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술은 불길처럼 그의 속을 태우며 내려갔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열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빙글 도는가 싶었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고
꼿꼿이 선 채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박과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래도 제가 과부님의 밤을 지켜드려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과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술이 저 사내 앞에서는 그저 맹물 한 사발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패배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약속대로 자운주를 내어주마. 박과부는 벽장에서 새 술병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술병을 받아들고 공손히 허리를 숙이자 박과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하옵니다. 돌쇠 기억해두마. 그렇게 기묘한 만남을 뒤로하고 돌쇠와 꽃분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 김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요. 꽃분이는 제 옆에서 걷는 사내의 옆모습을 힐끔힐끔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요사스러운 과부를 단숨에 굴복시킨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마님에 대한 죄책감과 이 사내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설렘이 위태롭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기루명월관에서는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앞다투어 조선 최고의 기생이라 불리는 월양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창밖에 희미해진 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새로운 달이 뜨려면 낡은 달은 먼저 져야 하는 법이지. 도성 안에 재미있는 사내가 들어왔다던데 어떤 위인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그녀의 붉은 입술 끝에 뱀처럼 교활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밤하늘 아래 한 사내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네 여인의 운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폭풍을 향한 첫 돛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마님, 여종, 그리고 과부의 마음을 훔친 돌쇠. 이제 그의 마지막 여인이 될 기생 월양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아찔하고 위태로울지는 신도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